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기본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거기 이제 목차를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 그 목차가 이제 쭉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편에 총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에 개념하고 분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절이 부동산학의 기초고요. 2절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인데 시험 목차상에서는 개념하고 분류해서 각각 한 문항 정도. 물론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즉 부동산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볼 때도 있지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2절의 개념과 분류해서 한 문항씩. 2장에 보면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이 있는데요. 1절의 부동산 특성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특히 토지의 자연 특성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부동산의 속성은 자주 언급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공간하고 위치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편에 가서 이제 강론 들어가면 1장에 경제론 나와 있죠. 1절, 2절, 3절, 4절, 5절. 그래서 이제 각각 한 문항 정도씩 해서 5문항 정도.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계산 논리는 3절하고 4절 사이에서 이제 한 문항 정도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에서 나올 수도 있고 탄력성에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론에 들어가시면 1절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있어요. 시장의 어떤 이제 특성, 기능, 요거 묶어서, 그 다음에 주택시장, 효율적 시장, 요렇게 해서 이제 한 문항 정도의 비중이 있는데 평균 한두 개 정도가 돌아가면서 나오고,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요,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 이론, 입지론 중에서는 상업 입지론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 3장의 정책론에 가시게 되면요, 1, 2, 3, 4절이 있는데 각각 한 문항 정도씩, 그러니까 한 4문항 정도의 출제 비중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4절에 이제 부동산 투자론이 있는데요. 1절에서 한 3문항,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제 한 문항, 그 다음에 3절에 투자 분석 및 기법에서 한 3문항 정도, 그리고 이제 계산 문제가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투자론이다. 그리고 금융론에서는요, 금융하고 증권이 있는데 각각 2문항 정도씩 해서 한 4개, 그리고 계산 문제 하나 정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5개 정도.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요, 이용은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개발에서 평균적으로 2개, 관리하고 마케팅에서 각각 한 문항 정도씩. 감정평가로는, 요거는 이제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1장의 기초이론에서는 2절, 가치이론과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서 각각 하나 정도씩의 비중을. 그리고 감정평가 방식에서도요, 1, 2, 3, 4, 5절에 대한 부분에서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장의 가격공시제도에서 결국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단원별에 이제 몇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어느 단원에서 이제 구성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가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시험이 28회까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은 이제 드러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어려운 쪽에서는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죠.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이제 시험이 임박해서 이제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 들어보신 분인데 인터넷상에서 들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 하고 이제 문제를 풀 때 그게 또 매칭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서 내용을 가지고 이론을 한번 숙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로 한번 보완을 한번 또 해보시는 거. 기본 문제로 이론에 대한 거를 문장으로 옮겨가고 마지막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에 한번 대비하도록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페이지 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부동산학의 기초 이렇게 나와 있죠. 이쪽에 그 부동산학의 기초 쪽은요, 학문적인 성격이 조금 강하죠. 부동산학의 개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지에서는 그렇게 너무 깊은 쪽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이런 것이 이제 부동산 학인가 보다.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의 관계도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를 내세우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나 또 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해서 그들 간의 상호 관계나 그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토지라는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실상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 토지라는 자원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소유권 관계를 놓고 보면 원래는 자연물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자연물인 토지가 소유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금 개인 소유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민법상에서 소유권에 기초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이 배타적인 권리가 주어져 있죠. 근데 문제는 소유도 자유고 이용도 자유라고 해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더란 얘기죠. 근데 그거는 개인 소유 토지를 잘못된 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변 토지라든가 주변의 부동산을 이용할 때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주거지역 인근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뭐 쓰레기 처리장,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공간에 악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등장한 것이 부동산 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시면은 조금 굵은 글씨로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최요 이용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최요 이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문서 과정도 얘기했지만 주택은 주거지역에 공급이 돼야 되고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치를 기본적으로 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원리에 대한 거를 최요 이용의 논리에 이제 바탕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소유도 자유고 이용도 자유지만 이거를 너무 풀다 보니까는 잘못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유 또는 이용할 때 특히 요 이용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최요 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부동산학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이라고 있는데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응용과학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일반적인 학문을 우리가 분류했을 때 시험에도 한번 언급을 한 거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분류하게 되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는 얘기죠. 무슨 과학이 아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학문과 이론에 기초한 원리를 갖다 우리가 분석하는 데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응용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문적인 관계에서는 지구의 어떤 토양이나 이렇게 성분을 갖다 분석을 해서 이게 철도 있고 뭐 규소도 있고 나트륨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으로 해서 이게 분석을 해서 성분을 분석하는 것 자체로 학문적인 원리로 어떤 이제 그런 걸 도출하는 걸로 끝나는 학문이 이제 순수과학이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인용하는 것을 응용과학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응용과학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순수과학이라는 표현하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뒤에 4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학은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험과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학에서 취급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논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굵은 글씨로 언급이 되어 있죠.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의 성격을 띠고 있더라.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동산이란 자원을 활용하다 보면은요. 어떤 건축에 관련했을 때 뭐 토양이나 아니면 크기와 모양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도 이제 그 필요한 학문적인 원리를 받아야 되고 시장의 어떤 이제 상황, 경기라든가 이런 거 판단하려고 그러면 또 수요와 공급적인 상황 이런 게 필요할 것이고 건축을 할 때 건축법, 그러니까 관계 법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또 법률적인 것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필요한다는 점에서는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학은 또 규범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이제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규범과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 상태의 어떤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인 토지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나타나는 재반 여러 가지 현상을 우리가 분석한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학은요. 인간에 대한 어떤 행위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자로된 듯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이라는 것은 확률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외라는 것은 존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활용한 건 요거 3가지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는 순수과학이라 나오면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추상적인 논리라고 그러면 틀리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학문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이념에 대한 거는 뭐 얘기하냐면요. 부동산학은 뭐를 이제 추구하는 학문이냐 이런 얘기죠. 어디에 초점을 두고. 그러면 일반 학문적인 성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도 이념이라고 돼 있죠. 이념 중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만 추가